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뒤에도 많이들 지금 서 계시고요.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추운 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 SS가 어떻게 기술에 대한 혁신을 계속 이루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저희들은 사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전략, 파트너,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디스럽션을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지 그런 디스럽트,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저희가 보고 선행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지 4C, 이렇게 파트너, 디스럽트, 4C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트너 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정말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뭐 정말 거의 매일매일 새로운 기술도 나오고 또 새로운 방법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어떻게 더 빠르게 또 더 좋은 기술력으로 저희 고객들한테 또 커뮤니티에 제공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자 스스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이 메이크고요. 이거를 저희 파트너들하고 같이 하는 파트너, 그리고 그중에 저희가 스타트업들하고도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들 중에서 저희가 보다 타이트하게 같이 일을 해야 되는 회사들은 저희가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스트, 그리고 그중에서도 훨씬 더 저희가 원팀으로 아예 같이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최적화되겠다라고 하면은 같이 한 회사가 되는 그런 바이라는 전략까지, 그래서 메이크, 파트너, 인베스트, 바이라는 그런 저희 전체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라고 하면 저희 뭐 전체 저희 개발자가 뭐 13,000명 이상이 되고요. 그 개발자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저희의 오퍼링 솔루션들을 더 잘 개발할 것이냐, 그리고 뭐 사내 공모,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개발적인 그 기술 활동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트너 전략은 저희가 100여 개 이상의 파트너사들이 있고, 또 그들 못지않게 지금 뭐 산학을 하는 과제, 또 저희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메이크라고 하면 저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 솔루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들은 당연히 계속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또 고민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솔루션을 또 찾아낼 것이냐, 어떤 새로운 시장을 진입할 것이냐라는 것들이 고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탑다운으로 내려와서 이걸 해보자라고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바텀업으로 여러 우리 사원들, 임직원들의 그런 브레인들을 모아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보는 것이 또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저희는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시드랩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시드랩에 공모를 해서 누구나 공모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당선이 되면은 7개월 동안은 그 업무에서 본인이 현재 하던 업무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마음껏 개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프로토타이핑 시간을 거쳐서 이제 그 다음에 결정을 받습니다. 이거를 소사장으로 할 거냐, 뭐 다른 사업부에 가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받는데 저희가 여러 그 소사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랩은 작년에 AI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1등을 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AI의 강화 학습까지 적용을 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발전시키고 있는 소사장인데요. 내년에는 실제 사람 프로게이머하고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치스라는 회사는 회사입니다. 이제 사내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스핀오프를 한 사례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한 걸 판매하는 모델을 하겠다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알파법이라는 그 소사장은 계약서에 있는 계약서 문서를 텍스트를 다 분석을 해서 위험 조항을 찾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응모를 해서 지금 소사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올해 말에 솔루션을 출시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들이 여러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거를 사업화하고 솔루션화하고 하는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이게 슬라이드마다 요 밑에 스핀오프 회사들은 체험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타크래프트 AI는 트랙 3에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마킹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장표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이걸 보시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트랙을 좀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기존에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런 솔루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뭐 수십 년간 애자일 기법이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요. 저희도 물론 사용하고 있고, 근데 이런 애자일 기법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퀄리티 있는 프로덕트를 적시에 고객한테 제공하느냐, 그래서 만족시키느냐가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역할자들이 모여서 일하는 원팀 협업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속 그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지표만 말씀드려 보면은 고객의 VOC를 그 프로덕트에 반영하는 리드 타임, 이거를 단축시키는 것 굉장히 관건인데, 고객 VOC 리드 타임도 한 45% 이상 줄었고요. 또한 저희가 내보내는 그런 프로덕트나 서비스의 퀄리티, 이게 이제 코드 품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코드 품질도 코드를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커버리지를 저희가 한 85% 이상으로 높였고, 그럼에 따라서 그 결함에 대한 이 결함도 한 46% 이상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모든 솔루션,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이런 기법을 적용하고 있어서 정말 더 퀄리티 있는 프로덕트를 더 라이트 타임에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부분은 저희가 딱 작년 테크토닉 때 그 브라이틱스 AI 중에 그 브라이틱스 스튜디오 버전을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거를 테크토닉에서 처음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개발자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한 15,000건 이상 됐고요. 또 저희가 그 셀프 스터디를 하실 수 있는 이런 다큐멘트 사이트, 튜토리얼 사이트를 제공하는데 여기는 77만 회 이상 조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깃허브에 가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하는 목적이 정말 더 많은 개발자들이, 더 많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좀 더 쉽게 본인들이 배우거나 또 공유하거나 하는 그런 장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피드백 어떻게 하면 개선하겠다, 이런 건 좀 불편하다, 이런 피드백을 가지고 또 저희는 저희 프로덕트 개선에도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브라이틱스 스튜디오를 오픈한 거 외에 올해 2가지를 더 오픈 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그 블록체인 아시죠? 근데 블록체인 플랫폼을 SS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넥스 레저라는 플랫폼인데, 이거를 쓰다 보니까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속도가 너무 느려져요. 그래서 그거를 가속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가속기를 오픈소스화 했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술인데 이걸 오픈소스화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타크래프트 AI 부분에서 여기서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터에 강화학습을 적용한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오픈소스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더 저희가 이번에 커뮤니티에 올해 공개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조회수도 많고 또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대학들하고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들하고 협력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한 2년 뒤, 3년 뒤의 기술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할 때 많은 전 세계, 국내를 포함해서 유수한 대학에서 선행적인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력을 하면서 과제화하고 그걸 나중에 저희 서비스에 반영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뿐만이 아니라 영국,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대학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AI 또 보안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하고 협력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많이 또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을 대학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뭐 비용이 안 드는 이런 툴을 많이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저희가 브라이틱스 AI를 브라이틱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이걸 가지고 실습에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연구 과제를 좀 같이 하고 이런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한 7개 대학들하고 이 브라이틱스 아카데미 산학연계 프로그램을 했고, 또 이렇게
브라이틱스를 쓰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그럼 브라이틱스를 써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역량이 올라갔을까? 그래서 그런 경진 대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브라이틱스 아카데미 경진 대회를 해서 약 1,200명 이상 학생들이 신청을 했고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수상작으로 선정이 됐고요. 오늘 그중에 그 우승팀들의 노하우는 여기 딥다이브 세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셔서 노하우를 공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트 부분입니다. 이거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투자도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저희가 5개 회사 정도를 더 투자를 했습니다. 특히 AI,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에 해당되는 회사들에 투자를 했고요.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선 사실 뭐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한 회사를 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회사들하고의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국내 해외 합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회사를 계속 회사에 소개를 시킵니다. 사업부 고객들한테 소개를 시켜서 그 회사들은 어떤 비즈니스가 가능하겠다 이런 걸 찾게 되고 또 저희는 그런 회사들이 가진 기술이나 솔루션을 활용해서 또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협력적인 그런 관계를 가져가고 있고요. 또 특히 그런 회사들 중에 뭐 사무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서 또 저희가 가는 그런 전략하고 많이 맞는 이런 회사들은 저희가 저희 동관, 잠실 동관 캠퍼스를 일부 공간도 빌려주면서 인큐베이션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그런 파트너라는 부분의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술을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과연 실제로 기술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을 저희가 과연 SS는 기술을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 결정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도 가끔 받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가 있고 그거로 가기 위한 지도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로드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3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맨 먼저는 사업적인 전략.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성장을 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고객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사업적인 전략을 얘기하는 사업 로드맵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상품으로 제공할 때 그 상품에 이 기능이 핵심 기능으로 들어갈 거냐 어떤 거를 핵심 기능으로 잡을 거냐라는 것이 상품 로드맵이고요. 근데 그 핵심 기능을 그러면 우리가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건지 사올 건지 또 만약에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면 언제 어떤 수준으로 개발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것이 기술 로드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 상품, 기술 로드맵이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제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고 사실은 최근에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이런 기술들이 뭐 4차 산업혁명 기술, 뭐 ICBM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5가지 축입니다. 5가지 축인데요. 이거를 좀 기억하기 좋게 저희가 ABCD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오늘 여러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시큐리티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이 그냥 이 기술 컴포넌트들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결국은 저희가 가지는 이 기술의 어둩션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앞에 여러 데이터들이 결국은 확보가 돼서 이 기술하고 어울려야 되고요. 이 모든 기술들은 저희는 다 클라우드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서 그 파스라는 저희 엔진을 가지고 올라가고 여러 데이터들 내 외부 데이터들이 통합되고 또 이것들이 모인 기술 플랫폼 또 거기다 덧붙여서 개발을 더 쉽게 지원해주는 개발 플랫폼까지 엮어서 전체적으로 엔터프라이즈 플랫폼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의 고객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ABCDS 5개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각각 제가 이걸 다 하고 있는 걸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한 가지씩만 저희가 각 영역에서 어떻게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는 뭐 눈에 해당되는 영상이나 뭐 이미지, 입에 해당되는 언어 처리,
뭐 또 브레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 분석 이렇게 대별되죠. 저희가 그런 서비스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상에 대한 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영상, 뭐 결함 분석, 품질 분석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요 사례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두가 영상을 하고 영상 기반으로 제품 분량으로 해서 검사를 자동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 공장을 가진 고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 프로젝트에서는 이 AI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검사를 자동화하는 이 공정이 원래 계획했을 때 전체가 한 9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9개월짜리 프로젝트에 자세히 보시면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모델을 계속 그 만들어내서 확정하는데 이게 한 5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5개월 이상이 걸리는 이런 전체 AI 개발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이 앞에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 부분을 AI를 써서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데이터를 학습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라벨링을 자동화시키고 또 모델도 사람들이 계속 트라이얼 에러로 하는 게 아니라 베스트 모델을 딱 추천을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전체 9개월 프로젝트를 4.5개월 반으로 단축시켜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 AI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저희가 파일럿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약 한 100여 개 정도 이상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례를 가지고 있고 아마 세계에서도 못지않게 많은 사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오늘은 모바일 티켓팅,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많은 사례에서 뭐 물류, 뭐 전자계약 이런 사례들도 저희가 있는데 오늘은 모바일 티켓팅을 하는 미국에 있는 저희들 고객사이자 파트너사입니다. 이 회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모바일 티켓팅을 하고 있는데 이 트랜잭션이 높아졌을 때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이 블록체인의 처리 속도를 트랜잭션을 10배 이상 가속화시킨 엑셀러레이터 가속기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적용을 해봤고요. 그랬더니 기존에 뭐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써가지고 했던 때보다 11배에서 12배 이상 뭐 조회하거나 가입 실제로 트랜잭션이 빨라졌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IBM 하이퍼레저 패브릭하고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 이 기능적으로 뭐 테스트도 같이 했는데요. 기존의 이 네트워크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10배 이상 빠른 처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뭐 클라우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인프라를 같이 공통으로 쓰는 부분, 인프라 애저 서비스 에서 시작을 했다면 이제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이제 그 인프라 위에 공통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또 소프트웨어들을 올려가지고 더 효율화시키는 부분을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저희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플랫폼 위에 올려서 결국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상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희는 많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저희 고객사 사례인데 이커머스를 하는 고객사입니다. 근데 이커머스를 하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커머스 사업을 했는데 이거를 유럽으로 확장하고 또 인도로 확장하고 이렇게 전 세계 확장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미 있지만 그것도 지역별로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뭐 OS 미디어를 깔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몇 주씩 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서 커스터마이징하고 배포하는데도 또 몇 주씩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이제 어떤 기법을 적용을 했냐면은 이제 구글에서 원래 처음에 말한 SRE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사이트 릴라이빌리티 엔지니어링, 즉 한 사이트의 최고의 신뢰도를 높여주기 위한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거를 자동화시켜주고 또 데브옵스를 같이 통합하고 또 조직도 통합하고 프로세스까지 관리를 해주는 그런 기법인데 저희가 이런 SRE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모듈들의 그 설정과 스크립트를 다 자동 스크립트로 만들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치하고 배포하는 모든 파이프라인에 대한 스크립트로 다 자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만 라인 이상 되는 그런 스크립트를 가지고 다 자동화를 해서 이게 아니었더라면 기존에 인프라 구성하고 배포하는 데 한 11주가 걸렸던 거를 기존에 원래 고객사가 스스로 그렇게 걸려서 했던 것들을 저희가 이 SI를 하면서
3주로 단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지역 계속 확산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이 SRE 기법으로 계속 확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분석입니다. 데이터 분석도 저희가 뭐 한 160여 개 이상의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수요 예측, 뭐 금융의 뭐 분석, 뭐 마케팅 분석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사례는 저희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하면서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합니다. 공정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사실은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이 결함의 원인을 찾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시장 데이터까지 결합을 했습니다. 시장 데이터라고 하면 뭐냐면은 제품이 출시가 돼서 나간 다음에 결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AS 센터에 뭐 연락이 온다던가, 그래서 이게 어떤 결함이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 결함의 뭐 요인이나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시장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 데이터하고 공정 데이터를 같이 결합을 한 불량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을 만든 거를 저희가 바로 분석 앱으로 배포를 엣지로, 팩토리 서버에 있는 엣지 서버로 배포를 해서 실시간 추락 검사 이용을 바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해보니 이걸 적용한 세트와 적용하지 않은 세트를 비교를 해보니 반품률이 8%가 감소를 했고요. 이걸 적용해서 그리고 저희 브라이틱스 AI로 성능을 개선한 그런 효과가 또 33배 이상 빠른 그런 분석 성능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기술 5번째 시큐리티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안 부분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동형 암호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여러분들 데이터를 보관을 할 때는 항상 암호화를 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암호화로 보관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분석을 하든 그냥 분석을 하든 데이터를 풀어야 됩니다. 보이게. 복호화를 하면 복호화가 된 순간에 해킹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암호화된 상태에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럴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동형 암호 기술입니다. 즉 암호화된 상태에서 복호화를 하지 않고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이 개인의 신용 정보를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의 신용 데이터를 다 암호화된 상태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결과만 그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딱 복호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였고요. 근데 이 기술은 저희가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산학 협력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술이 세계 1등 기술입니다. 이 세계 1등이라는 이유는 동형 암호 분석 경진대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하고 서울대 이 기술이 1등을 했는데 2등하고 3등 차이를 보시면은 속도는 36배나 200배가 더 느리고 또 오차율도 뭐 5배 정도 느린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나 그 정확도 측면에서 세계 1등인 이런 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여러 유즈 케이스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5가지 축, 5가지 기둥이 실제로 저희 기술 플랫폼으로 다 같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AI하고 데이터 분석은 저희가 브라이틱스 AI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AI 부분에서는 특히 그 챗봇과 RPA를 통합한 브리티웍스라는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IoT 부분에서 엣지를 포함해서 브라이틱스 IoT 플랫폼이 있고, 블록체인은 넥스레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전체 기술 컴포넌트를 축적된 것을 기술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같이 공통 개발 플랫폼이라는 SDP라는 SS 디벨롭먼트 플랫폼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이 밑에 클라우드하고 보안 기술이 뒷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AI의 여러 가지 라벨링을 자동화하는 기술, AI for AI 기술, 또 블록체인의 이런 처리 속도, 또 클라우드의 이런 그 데브옵스까지의 자동화시켜주는 부분, 또 데이터 분석의 여러 가지 성능, 보안의 세계 1등 기술, 이런 걸 다 결합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고객의 비즈니스 서비스를 결국 최대한 혁신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S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SEP라는 이름으로 이 모든 기술을 통합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 디스럽트에 대한 기술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AI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담당 임원들께서 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I, Accelerated AI에 대해서 권영준 상무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권영준 상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권영준입니다. AI 생산성 향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SDS 연구소 내 AI 연구팀장이 되어서 미국에서 귀국하였고요. 올해부터. 이전에는 제가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는데 미국 동부에 있는 MIT 링컨 연구소라는 곳에서 AI를 연구하던 연구원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겸직으로 제가 Associate in Computer Science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 좀 지도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예전에는 미국 서부의 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및 엔지니어링 매니저로서 10년 이상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불과 올 초에만 하더라도 몸을 담고 있었던 MIT 링컨 연구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드리고 제가 거기서 했던 AI 프로젝트들에 관한 사례를 조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MIT 링컨 연구소라는 곳은 국방기술과 미래기술의 연구에 특화된 연구소인데 1951년 설립돼서 연간 약 1.4조 원이라는 연방 예산과 MIT 학교에서 오는 프라이빗 펀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많은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새 와서는 좀 트렌디한 AI라든지 정보 연구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AI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수화를 기계 번역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하게 된데 조그만 에피소드가 있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는데 미국 정부의 한 고위 인사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에 청각 장애인인 커스터머랑 웨이트레스가 이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불편한 거를 목격하시고는 요즘 스마트폰도 있고 AI도 이렇게 대세 기술도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요. 급기야는 US 인텔리전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MIT로 의뢰가 와서 제가 프린시플 인베스티게이터로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MIT American Sign Language, American Sign Language라는 건 이제 영어를 수화로 하는 건데 이 영어의 수화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American Sign Language랑 British Sign Language가 다릅니다. 그 예로 Detection and Translation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수화를 사용하는 사람과 자연어를 사용하는 정상인간의 통화를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여기 두 개의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한쪽 이 왼쪽에 있는 거는 MTA 일종,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일종인데 사인 랭귀지에서 내추럴 랭귀지로 가는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언어 A에서 자연언어 B로 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사인 랭귀지에서 자연어로 가는 그런 약간 조금 퓨처리스틱한 그런 AI 토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뭐 스피치 신테시스라든지 비디오 애퀴지션 이런 알려진 기술 외에도 ASL 사인을 recognize 어떤 이제 사인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단어에 해당하느냐, 어떤 행동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디텍터를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ASL에서 English로 하는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스를 본다라면 이거는 스피치가 내추럴 랭귀지가 사인 랭귀지로 가는 그 패스인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STT라든지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영어에서 사인 랭귀지로 가는 트랜슬레이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건데 사인 그 자체를 의미로부터 이 사인을 신테시스하는 합성하는 그런 어디 뭐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화 탐지 비디오 디텍션에 먼저 착수를 했는데 이 기술을 위해서 MIT 출신의 언어학자인 캐롤 니들 보스턴대 교수랑 협업을 했는데 이분이 ASL에 있어서 권위자이십니다. 저희가 생각한 그 비디오 디텍션 사인을 레코그나이즈하는 그 기술은 딥러닝 기반의 비디오 디텍션 모델이었었는데요. 저희는 컨볼루셔널 풀링이라는 아키텍처를 가지고 니들 교수께서 주셨던 수화 영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트레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첫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데이터가 턱없이 부족해서 수화 영상 데이터라는 거, 이 레이블이 돼 있는 이게 턱없이 부족해서 정확도가 약 57%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한 끝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인위적인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이 GAN이라는 이 기술을 포커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GAN이라는 것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의 약자로서 요새 AI나 머신러닝 쪽에서 가장 핫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용 개발한 알고리즘 Pix-to-Pix GAN이라는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이는 소량의 실제의 학습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 그러니까 frames of images를 가지고 다량의 인조 데이터를 생성함으로써 컨볼루셔널 풀링이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을 좀 스테이블하게 트레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확도 57%였던 것이 88%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GAN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파퓰러한데 저희 AI 연구팀에서도 이 GAN의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스타크래프트 부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스타크래프트 AI를 만드는 AI를 디자인하는 그 방법에 새로운 이 GAN 기술을 추가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어프로치를 D4 GAN 이게 왜 이러냐면은 스타크래프트를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는 이 Fog of War라는 기법으로 운영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신의 아군의 유닛이 어떤 특정한 에어리어에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거기 어떤 정보가 있느냐를 유추해내는 것이 이 게임의 스트래티지를 구상하거나 아니면 이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D4 GAN을 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모르는 이 안개 상황에서 부분 정보만을 가지고 상황을 추론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 D4 GAN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논문을 써서 제출하였는데 트리플 AI라는 세계적인 AI 학회에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논문에 대해서 평가를 주었는데 좀 신선한 그 프리딕션이나 리그레션 어프로치로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트리플 AI라는 곳이 굉장히 좋은 학회인데 이런 곳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AI 기술은 세계 최고를 좀 지향하는 그런 연구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트랙 3로 가셔서 GAN을 활용한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상대 정보 유출하는 톡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I 모델 개발에 대한 챌린지를 좀 얘기해 보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AI 모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딥 뉴럴넷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스테이지까지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페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그 업무의 약 80%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고 가공하면서 또 라벨을 다는데 이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이걸 애널라이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에 맞는 그 AI 모델, 딥러닝 모델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내야 하는 그런 선정 작업에서 시행착오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에 라벨링 자동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였는데요. 저희 기능은 액티브 러닝이라는 방식으로 됩니다. 쉽게 말해서 액티브 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랑 사람이 협업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대답하기 곤란하거나 힘든 아니면은 뭐 많은 에러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을 사람이 도와줌으로써 이 자동화율을 최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제가 안 된, 가공이 안 된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한 후 이 대표적인 건을 사람에게 질의해서 사람이 가르쳐 준다면 기계는 클러스터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분명한 샘플들을 먼저 레이블하는 걸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 좀 더 어려운 작업을 사람들한테 다시 질의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반복함으로써 그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람이 세팅해 놓은 어떤 목표 정확도가 달성될 때 라벨로 자동화하여 출력을 하여서 데이터 정제 기간의 약 8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저희 제조 불량 패턴 이미지 10만 장 기준 이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2인 2명이서 약 25일 동안 할 수 있었던 일을 혼자서 10일 만에 할 수 있는 그런 절감의 효과를 보았고요. 이 라벨링 자동화, 저희 라벨링 자동화를 타사의 오토메이티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기술과 비교 평가도 해보았습니다. 저희 이 벤치마크 테스팅을 위해서 STL10이라는 공개 데이터셋 약 13,000장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의 공수, 사람의 실질적인 공수를 써서 80%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라벨링하는데 98.1%의 정확도를 보였고 타사의 오토메이티드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이 방법으로는 30%의 사람의 노력을 넣어서 70%의 이미지를 하는데 비슷한 수준의 정확도이지만 좀 더 많은 사람의 에포트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관심 있으신 분은 트랙원에 가셔서 관계된 톡을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델 추천. 데이터가 준비되면 이제 모델 추천 작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AI 모델 개발 기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뭐냐면은 이 AI 이 모델 추천이라는 이 태스크 자체가 어떤 티어리나 방법론 없이 뭐 휴리스틱스나 트라이얼 앤 에러에 의존한 일종의 블랙 아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모델을 가지고 내가 실험을 했는데 이 타겟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 포텐셜을 아는 즉시 다른 모델로 옮겨가서 비슷한 행위를 되풀이하면서 실험을 하다가 이러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스테매틱한 어프로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모델 추천 프로블럼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도우기 위해서 경험에 기반한 모델 실험 이력 관리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이런 다큐멘트들을 애널라이즈하면서 이 모델 추천하는 방법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모델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저희는 베스트 모델 프로포즐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BMP, 베스트 모델 프로포즐이라는 이름으로 했는데 이 BMP의 아이디어가 무엇이냐면은 기존에 존재하는 프리트레인드 딥 뉴럴 랩 모델들 그리고 좀 프로토티피컬한 이런 테스트 데이터 셋들의 이 조합을 가지고 일종의 아우터 태스크를 트레인하는 것입니다. 그 아우터 태스크는 바로 모델 추천 엔진 학습이 되겠고요. 그렇게 트레인된 모델 추천 엔진을
신규 제조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또 다른 데이터 패턴이 들어왔을 때 이 추천 엔진에 적용해서 어떤 모델이 적합하다라는 서제스션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NAS라는 알고리즘인데 네트워크 아키텍처 서치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것과 비교를 해요. 이 NAS라는 알고리즘이 사실 되게 인트레스팅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서치 스페이스 자체가 사실은 그 NP 하드라는 굉장히 어려운 프로블럼이고 그런 NP 하드 프로블럼을 풀기 위해서는 좀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좀 exhaustive하게 설치를 하는 방법뿐이 없기 때문인데 이 나스라라는 것을 사용했을 경우 저희와 비슷한 정확도 모델 그 핏니스의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는 싱글 GPU로 약 25시간 NEU64 CLS라는 데이터셋 기준으로 했을 때 나스는 약 9배에 해당하는 GPU 리소스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저희 AI 개발의 방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AI 개발 환경 자동화랑 모델링 고도화를 통한 AI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AI 생산성 증대는 아까 윤신 부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AI DevOps의 오토메이션의 실현이라는 목표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AI Provenance라는 저희 비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Provenance라는 것은 사실 데이터베이스의 필드의 하나인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의 리니지, 족보를 관리하고 퀘어리하는 그런 체계를 말합니다. 저희는 AI Provenance라는 것을 도입해서 모델 형상뿐만 아니고 모델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그들 간의 실험까지 관리하고 트랙하며 그 히스토리를 하고 또 그 에볼루션 패스를 따라가고 또 그 안에서 또 퀘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체계인 AI Provenance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로써 제 톡은 마치고요. 다음 톡을 위해서 백동훈 상무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백동훈입니다. 저도 삼성 SDS에 저도 올해부터 조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삼성 SDS로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7년 동안 전 7년간 구글하고 아마존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그 미국으로 제가 5살 때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구글에서는 구글 클라우드 팀에서 제가 구글에서는 5년 동안 일을 했는데요. 클라우드 팀에서 GKE,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그리고 또는 그 구글의 데이터센터에서는 데이터센터 인프라스트럭처 소프트웨어 팀에서 일을 좀 했습니다. 그 전에 아마존에 있었을 때는 제가 페이먼트 팀에서 일을 했고요. 금융 또는 지불 시스템을 제가 맡아서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대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자로서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에서 경험을 하고 제 입장에서 본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장점 그런 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첫째는 구글은 개발자 중심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발하면서 이제 여러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그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개발하는 정답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볼 땐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창의력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이제 구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글의 좀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신기술이 있을 때는 개발자 위주로 신기술 일단 해보고 뭐 상품까지 만들어보고 근데 비즈니스하고 사업은 나중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글에서 옛날부터 자율운전 뭐 그런 것도 옛날부터 했지만 아무 비즈니스는 관계없이 그냥 일단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구글 창립한 분들 레리 페이지하고 서게이 브린 저하고 동갑이지만 그분들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개발자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존도 기술은 굉장히 좋고 뛰어난 기술이 굉장히 많지만 아마존은 창립한 분이 이제 제프 베이조스고 비즈니스를 원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더 비즈니스하고 사업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먼저 파악하고 손이 그 고민을 한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마존에서 또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이제 14가지의 리더십 프린시플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전체 회사 아마존 임직원들은 다 외워두는 것입니다. 외워두고 회의를 할 때도 그 여기 있는 리더십 프린시플 어긋나는 거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딱 집어내고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아마존 웹사이트 한번 가보시고 14개의 리더십 프린시플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구글에서 일을 했을 때는요, 제가 그 시애틀, 마운틴뷰, 써니벨 이렇게 세 그 장소에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 제가 클라우드 팀은 2016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클라우드는 굉장히 작은 부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마운틴뷰 전 본사에 그냥 건물 하나에서 저희가 있었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에서 뭐 건물 2개, 3개, 4개 정도로 우리가 확장한 다음에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도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써니벨에 새로운 캠퍼스를 줬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 캠퍼스는 써니벨의 클라우드만 위한 캠퍼스고 그때 줬을 때는 뭐 이렇게 첫 번째는 이제 구글의 150 룰이라고 있어요. 150 룰은 이게 150feet 그래서 50m죠. 50m 미만에 어딘지 집어가면은 간식하고 음식은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저도 구글 가서 처음에는 살을 굉장히 많이 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원들도 좀 더 건강한 음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밑에 여기 뭐 과일하고 뭐 넛하고 이런 견과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음료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위에 물하고 뭐 차하고 설탕이 없는 거는 굉장히 쉽게 딱 열면 그냥 끝낼 수 있게 만들고 요 밑에 지금 안 보이지만 밑에는 콜라하고 그런 건 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어렵게 해서 꺼내는 건 방식대로 이렇게 구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운동하고 놀이시설도 구글에서는 이렇게 그 마련을 했는데요. 뭐 농구나 뭐 그 수영장 이런 것도 다 있고 뭐 낮잠 자고 피곤하면 이제 낮잠도 잘 수 있는 냅파드도 이번에 그 새로 나온 냅파드가 이렇게 생겼고 뭐 자전거하고 회의 시간도 회의실 안에서만 미팅을 하면은 뭐 지루할 수도 있고 집중이 안 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이렇게 자전거로 이제 7명이 같이 타서 캠퍼스 돌아다니면서 회의를 하자. 그래서 이런 컨퍼런스 바이트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놀이하고 뭐 오락실서도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와카몰 이거는 그 두더지를 이제 망치로 치는 거죠.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사인한데 했는데 언제 한번 써니벨 가보시면 저도 제 이름을 거기다 사인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요. 제가 구글에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 팀에 있었을 때는 제가 맡은 역할은 쿠버네티스 노드 그래서 노드에서 이제 사용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뭐 노드의 GPU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가 맡아서 했고요.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스테이트풀 세트라는 것도 이제 제가 맡아서 했어요. 스테이트풀 세트는 이제 그냥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트풀 애플리케이션 그래서 뭐 스파크나 카산드라 그런 것도 이제 쿠버네티스가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가 담당해서 만들었는데요. 제가 또 하던 역할은 이제 2016년도에 그 쿠버네티스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제 1년도 안 됐을 때 제가 그 팀을 조인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상품은 여러 상품이 있었어요. 쿠버네티스가 그때는 마켓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여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장점을 제가 설명을 하고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GCP,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이거는 2017년도에 발표를 하고 여기는 오픈 소스 서밋 LA 가서 발표를 하고 뭐 전에는 여기는 그 일본의 도쿄 가서도 이제 GCP 넥스트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발표를 했더니 그냥 이런 자리에서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컨테이너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컨테이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뭐 VM도 좀 들어가서 이제 장점하고 이거 비교를 좀 해야 되는데 개발자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컨퍼런스 개발자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설명을 해도 좀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저희 쿠버네티스 팀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은 알아듣기 쉽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개발해서 만든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그 두더지 아까 얘기한 두더지 오락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죠.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팍 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쿠버네티스 개념으로 두더지가 올라오는 건 이건 하나 쿠버네티스 파드다.
파드에 이제 그냥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건 엔진엑스 컨테이너다, 웹 서버다. 그래서 이렇게 파드 9개를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그 엔진엑스 파드 9개를 모여서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 웹사이트는 9개 중에 하나만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 웹사이트는 다운타임이 아니다. 근데 망치로 치면은 이제 그걸 하나 파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망치를 막 쳐봐도 9개를 다 이게 밑으로 쳐야지 웹사이트가 다운이다. 근데 쿠버네티스가 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운되면 무조건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제가 이쪽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렇게 막 치면서 뭐 파드도 다 죽여보고. 근데 웹사이트는 거의 항상 이렇게 업된 상태죠. 근데 빨리 하면은 이게 갑자기 다운될 때가 있는데 쿠버네티스가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는 계속 웹사이트는 다운타임 없다. 운영자에 굉장히 좋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했어요. 제가 또 2016년도 그 7월 달에 그 저희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에서 큰 고객이 나이엔틱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나이엔틱이라는 회사는 그 모바일 게이밍 회사인데 모바일 게이밍 회사에서 이 포켓몬 고라는 모바일 게임을 만들겠다고 저희 그 GK 팀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그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하나는 뭐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스케일링이죠. 스케일링을 무한적으로 스케일링할 수 있다. 우리는 클라우드로 가면은 자원 생각을 할 필요 없이 스케일링이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하는 고객들이 많죠. 나이엔틱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저희 삼성 SDS나 뭐 구글 클라우드나 우리는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희한테는 자원이 무한적이지 않죠. 우리는 서버도 제공해야 되고 렉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도 져야 되고 우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나이엔틱한테 어느 정도 규모, 어느 정도 그 이 포켓몬 고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 런치 타겟이 얼마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이 정도라고 오리지널 런치 타겟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글 우리는 뭐 모바일 게이밍 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이밍 하는 회사 입장에서 나이엔틱 전문가로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규모가 크냐라고 우리가 물어봤더니 5배 이상은 뭐 그 이상 되는 게임은 거의 없다. 5배 정도로 구글 클라우드가 준비를 하면은 문제 없다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자원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실제로 런칭했을 때 7월 달 2016년 런칭했을 때는 일어났던 타겟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50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론 나이엔틱이나 포켓몬 고 뭐 만드는 회사 뭐 어느 부분은 완세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좋은 그림은 아니거든요. 개발자는 어떻게 하냐? 패닉이죠, 패닉. 그래서 그때 우리가 3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이엔틱의 5명 개발자, 저희 구글 클라우드 GK 팀에 50명 모여서 이게 한 방에 2주 동안 거의 밤을 새면서 일을 몇 가지 했죠. 그때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엔틱 데이터 센터에 있는 워크로드를 최대한 구글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그때만 해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쉽게 연결시키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전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쿠버네티스 자체가 이제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노드 쓸 수 있는 제한도 있고 코드 자체를 우리가 바꿨어요. 코드 자체를 바꾸고 세 번째는 뭐 그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우리가 그때 구글의 CEO 레리 페이지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죠. 레리 페이지한테 연락해서 지금 포켓몬 고에 대해서 아니야. 그랬더니 레리 페이지는 뭐 재밌다,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게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레리 페이지가 그때는 구글 클라우드가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사용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는 90 몇 % 이상 있는 자원이 벌써 다 활용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로 자원이 없었어요. 거의. 그래서 그때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이제 그 담당자들 뭐 지메일이나 안드로이드 뭐 그 크롬 뭐 검색팀, 광고팀, 담당자들 다 모여서 지금 이런 비상의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꼭 필요한 자원 외에는 무조건 다 클라우드한테 줘라. 그래서 그때 우리 클라우드 팀이 여기저기서 자원을 뭐 저한테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그냥 억지로 뺏어간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원을 우리가 빼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겨우겨우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나인텍이 그때 아까 얘기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처럼 데이터 그 on-premise 데이터 센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시킬까 많이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어플라이언스 이거는 미국의 HBO 실리콘밸리에서 나온 그런 그 얘인데요. 그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박스를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근데 영어로는 이제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창의성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는 think outside the box라고 하죠. 우리가 박스 안에서만 생각하면은 않고 think outside the box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박스 만드는 거는 think inside the box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어플라이언스를 만들면은 구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우리가 해서 구글의 장점은 이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GK on-prem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상용 하드웨어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건 on-premise 데이터 센터하고 GK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 하고 또 요즘은 클라우드 하나만 쓰지 않고 멀티 클라우드를 쓰기 때문에 멀티 클라우드하고 GK하고 연결시키는 GK 허브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이거 밑에 이스티어는 서비스 메시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할 때 서비스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보안도 주고 그거 다 담당하는 서비스 메시가 이스티어인데 이걸 다 통합해서 엔토스 상품화를 시켜서 구글이 올해 초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는 84%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 그래서 이렇게 on-premise 데이터 센터하고 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멀티 클라우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뭐 대부분 다 이렇게 84%가 활용하고 있는데 챌린지는 많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클라우드로 이전을 하고 전환시킬 때 어렵지 않냐 그런 한 고민도 많이 있고 또는 여러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지 않냐 뭐 클라우드 하나 쓰는 것보다 3개 쓰고 하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또는 뭐 세 번째는 이렇게 그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뭐 여러 클라우드가 이제 뭐 창에 같이 끼워놓고 통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 삼성 SDS는 이렇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터그레이터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터그레이터를 저희가 오래전부터 계속 우리가 마련해 왔는데요. 이거는 프라이빗 클라우드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나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통합 관리를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그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하고 자원하고 모든 모니터링도 운영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인테그레이터를 저희가 삼성 SDS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 SDS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이게 그 SDS 그 파스를 만들었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거는 이제 첫째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M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뭐 컨테이너로 해서 이제 항상 굉장히 라이트웨이트고 뭐 그 업그레이드 같은 것도 이게 빨리 되고 CI/CD도 가능하고 이런 최신 기술을 쓰고 또 클라우드를 쓰고 또 요즘은 DevOps로 개발자와 운영자가 통합해서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모듈화 시켜서 그렇게 하는 방식대로 이제 삼성 SDS가 벌써 SDS 파스를 이렇게 제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글에서 계속 다니면서 발표를 하고 하던 방식이 제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하는 방식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써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삼성 SDS에서 벌써 이렇게 오래전부터 하는 개념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삼성 SDS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트랙 4도 보시면 이제 serverless cloud 그래서 요즘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이제 속한 부분에 serverless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과지오의 serverless cloud를 이제 트랙 4에 여러분이 또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SDS 적용 사례도 두 가지 제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운송 관리 그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fleet management 시스템으로서 트럭하고 여러 자동차가 그 매니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큰 시스템인데 뭐 물론 GPS도 필요하고 뭐 그 트래픽도 필요하고 뭐 차량 관리 뭐 그 텔레메트릭스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전체 다 그 담당하는 플랫폼을 저희 삼성 SDS가 들어가서 그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e스토어죠. e스토어는 삼성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 그러니까 모바일 폰이나 태블릿 뭐 그 카메라 랩탑 이런 거를 이제 다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글로벌 e스토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이거 운송 관리 시스템인데요. 운송 관리 시스템은 그때 우리가 거기에 만났을 때는 코드가 굉장히 컸어요. 이거는 모노리틱 코드이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가 하나고 굉장히 큰 코드 베이스여서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야 돼. 여기다 넣으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개발자가 여기다 넣었는데 뭐 그 개발자를 통해서 다른 개발자가 만든 거에 또 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난 안 될 수도 있고 테스트도 제대로 안 됐고 이런 상태에서 이 고객 페인 포인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 모노리틱한 코드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모듈화 시켜서 각 모듈마다 테스트 케이스가 이렇게 모듈마다 테스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팀들이 동시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전체적인 것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도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모듈의 테스트도 자동적으로 되고 전체적인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도 되고 그거를 이제 CI/CD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됐죠. 컨테이너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컨테이너는 그 CI/CD가 자동적으로 롤링 업데이트 되고 할 수 있게 만들고 세 번째는 이제 개발하고 운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로 이제 시뮬러스한 인테그레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메쉬 포는 이거 아까 얘기한 이스티오 그래서 이스티오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이스티오를 많이 쓰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제 서비스 메쉬를 쓸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컨테이너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컨테이너 얘기를 많이 했지만 뭐 많이 체험해 보셨겠지만 안 해보신 분은 그 체험존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주가 걸린 것이 이제 즉시 개발 환경이 되고 뭐 22주 5개월 이상 걸리는 새로운 기능을 한 달 미만에 놓고 비용도 이제 100만 불 이상 이제 절감됐기 때문에 84% 향상했다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이거 글로벌 이커머스 스토어인데요. 이거는 개발 환경이 첫째는 세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유럽, 인도, 미국 개발팀이 세 개고 개발 환경도 다 달라요. 그럼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은 뭐 유럽 팀에서는 지금 뭐 버그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인도 팀에서는 우린 잘 됐는데 뭐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 환경이 다르면 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두 번째는 그 이제 마케팅 팀에서 뭐 한 2주 동안 자원은 뭐 오랫동안 자원은 필요하지 않고 2주만 필요하고 뭐 빠른 자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배포를 해줄 수 있냐 그런 점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세계적으로 확산을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 거는 첫째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서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고 그래서 오픈 소스 기능 필요한 것에 따라서 프라이빗도 쓸 수 있고 퍼블릭도 쓸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공통으로 개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빨리 자원을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공통적인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게 우리가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저희가 설명한 SRE, Site Reliability Engineering 이런 방식을 써서 이제 애플리케이션도 자동화를 해서 확산도 빨리 되고 운영도 빨리 전 세계적으로 확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도 같이 할 수 있는 SRE 체계를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코스트 절감도 50% 절감하고 배포 시간도 단축되고 또는 이렇게 운영 시간도 24시간 동안 SRE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14개 국가로 확산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이스토어가 글로벌적인 것이기 때문에 삼성 SDS가 글로벌 회사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18개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해외에 13개, 그 국내는 5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 구미, 수원, 상암, 춘천 있고 동탄은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동탄은 HPC, High Performance 센터이기 때문에 이건 High Performance Computing이기 때문에 이거는 CPU 단순하게 CPU뿐만 아니라 앞으로 워크로드는 ML, AI 워크로드 때문에 뭐 GPU나 커스텀 ASIC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 전력이 많으면 또 쿨링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신의 순행식 쿨링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삼성 SDS의 과거, 지금까지 지난 과거와 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미래 4C에 대해서는 저희 부사장님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권상무와 백상욱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AI 클라우드에 대해서 재미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미래를 좀 보고 또 선행 기술을 준비하고 있는지 4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5가지 기술의 축에 대해서 계속 3개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저희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가 지금 3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자면은 AI는 더 AI를 위해서 더 AI를 쓰고 더 오토노머스하게 가겠다. 이게 키워드고요. 그래서 AI 영역의 데브 옵스까지 자동화하는 부분,
클라우드 영역은 AI를 위한 오토노머스 클라우드를 가겠다. 또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훨씬 더 다각도로 분석해내서 제공할 수 있는 인사이트 엔진을 만들겠다라는 그 세 가지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씩 더 살펴보면요. 아까 앞에서 AI 개발 부분의 엑셀러레이티드 AI 부분을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지 않고 이 모델이 배포가 된 다음에 그냥 두면 정확도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결함도 나오고 새로운 클래스가 나타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정확도를 유지시켜 주려 그러면 이 오퍼레이션 부분에서도 계속 컨티뉴어스 러닝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학습시켜주고 다시 배포해주고 하는 이런 사이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체 AI 대부분만이 아니라 AI 옵스 부분까지 오퍼레이션 부분까지 해서 AI DevOps 오토메이션으로 모델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업데이트시켜 나가겠다라는 방향으로 AI for AI를 실현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지금 말씀드린 여러 AI, 클라우드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AI를 향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많이 모이고 분석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GPU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GPU를 사용하게 되는데 현실은 이 GPU를 잡별로 또는 부서별로 별로 나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량은 뭐 20%, 30% 돼도 이거를 그대로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어떤 기술을 결합을 하냐면 이러한 GPU들 클러스터들을 다 쉐어드를 쓸 수 있게 해주자, 공유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적절한 잡의 분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 즉 할당과 분산 학습 그리고 분배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오토노머스 클라우드 기능을 만들어서 같이 GPU 클라우드로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실제 파일럿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R&D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 부분에서 보통 저희가 텍스트 데이터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분석할 때 이제 한 가지 유형의 소스를 많이 분석을 하는데 여기 인사이트 엔진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멀티모달 데이터, 즉 텍스트만이 아니라 문서만이 아니라 이미지 또 여러 영상 이런 것까지 같이 분석을 해내서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재료를 검색한다 했을 때 그냥 그 재료의 문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재료가 포함된 어떤 프로덕트, 그 프로덕트의 뭐 사진, 그 프로덕트가 그 전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그 결함의 원인이 무엇이고 누가 찾았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멀티모달 인덱싱과 날리지 그래프라는 기술을 써서 전체적으로 보다 더 다각도의 인사이트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에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 기반의 어떤 통합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제조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마케팅 다양한 영역에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저와 저희 그 권상무, 백상무가 파트너 그리고 디스럽트, 포스 이런 세 가지 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기술 개발의 현황과 발전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삼성 SS가 가진 비전이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의 고객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체 기술 트랙, 또 체험 존, 또 딥다이브 세션, 튜토리얼 세션 총 30개 세션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 연구원들, 개발자분들, 또 저희 고객들, 또 파트너들, 대학생들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영역에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오셨던 기술적인 갈증, 우리 테크토닉과 함께 시원하게 다 해소하시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